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분류처우 계획에 관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법 제56조에 있어서는 이 소장은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수용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알맞은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해가지고 소장으로 하여금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시행규칙 규정이 제60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행규칙 제60조부터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제60조는 이제 이 개별처우 계획을 이송했을 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 교정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개별처우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송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이전 교정시설에서 부여받았던 개별처우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은 교정시설의 특성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변경할 수는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히려 이송했을 때 개별처우 계획을 변경한다로 바꾸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해 봤듯이 법 56조에 있어서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 변경할 의무는 소장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장 대신에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서로 혼동시키는 문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류처우위원회는 개별처우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하는 것도 틀린 내용이 된다 하는 거죠. 분류처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나 변경하는 권한은 소장님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2항에 있어서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에 정지 사유가 없어져 가지고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좀 논리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형 집행정지를 해주는 것은 심하게 아픈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교정시설 밖에서 치료받도록 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재수용된다는 것은 본인에게 어떤 그 책임 있는 사유 때문에 이 재수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처우를 받도록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되 이것을 그냥 의무적으로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 등급을 그대로 부여하도록 고정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도록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사망하고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 단계 나아진 처우 등급을 부여한다로 바꾸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자. 자, 그런데 그 사망 보면은 이 소장은 제 260조에 따른 이 가석방 취소로 260조가 뭐냐면은 이제 이 지켜야 할 사항이에요. 가석방된 자에게 이제 그 지켜야 할 사항이 부여되는데 지켜야 할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26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가석방인 그 취소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일단 본인에게 있는 책임 있는 사유 때문에 가석방이 이제 취소가 돼 가지고 다시 이제 집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석방인 거 취소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잘못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거 불리하게 처우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석방인 거 취소로 재수용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 등급을 부여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낮은 거 처우 등급 이것은 경비 처우급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처우 등급 중에서 개별 처우급이나 기본 수용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했어요. 이것도 이제 번번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처우 등급 중에서 상하로 조정되는 처우 등급은 오로지 경비 처우급만 해당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수용급이나 개별 처우급은 상하로 조정되는 처우 등급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기서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 앞으로 그 시험장 들어가가지고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착각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망에 있어서는 그 점까지 처우 등급에서 이렇게 상하로 조정되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경비 처우급밖에 없다 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단서가 반드시 한 단계 낮은 처우 등급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질병 등으로 인해서 이 경찰관서에 출석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는 그렇게 책임이 큰 사유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이 가벼운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취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고려할 만한 그 사정이 있을 때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 등급을 부여해 줄 수는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제3항 이것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숙지를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4항 보시면은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어떤 그 범죄를 범해 가지고 형이 확정되게 되면은 가석방이 실효된다는 거 형법 규정이 있죠. 그래서 형법 제 74조에 보면은 가석방 실효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가석방 실효 규정은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이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석방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석방이 이제 효력을 잃으면은 당연히 그 가석방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가석방 받은 그 기간 그대로 형 집행 다시 해야죠.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가석방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가 범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그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된 경우, 이 경우에는 새로운 그 범죄 사건으로 보면 신입 수형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처우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석방이 그 효력을 없애는 그런 거 처분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가 이제 여기 사망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소고, 다른 하나는 사항에서 전제가 되어 있는 가석방의 실효예요. 그래서 이 사망에 있어서도 좀 더 난도가 아주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은 이 취소 대신에 여기 실효로 바꾸는 함정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교정관 승진시험 정도에서는 충분히 이 취소를 실효로 바꾸는 함정까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특히 그 승진시험 보는 분들은 그 점까지 대비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교재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 해설 해가지고 해설이나 연상기업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해설이나 연상기업법에서 설명된 내용을 더욱더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기억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해설에도 되어 있듯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됐다는 말의 의미, 이것은 이제 새로운 범죄를 범해가지고 구속돼가지고 형이 확정된 거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라는 것은 신입 수용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지니기 때문에 개별처우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개별처우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지 개별처우 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응용해 가지고 함정 선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숙지를 해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61조 보게 되면은 국제 수용자 및 군 수용자의 그 개별처우 계획.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형 확정 받아가지고 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송되어 온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이 수용 생활을 시작해야 되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으로부터 이송된 수용자에 대해서도 개별 체육을 새로 수립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군 교도소에 있다가 이 민간 교도소 이렇게 이송된 경우에도 처우 환경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역시 개별 체육을 새로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그 해설에 있어서 2번 이것은 별표 4개 하세요. 개별체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시행해야 할 그 대상 해가지고 이 세 가지는 출제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확정된 수용자, 국제 수용자, 군 수용자 세 가지 경우에만 개별체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개별체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새로 수립해야 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62조 보시죠. 62조 이것도 쉬운 내용이지만은 출제 빈도는 높기 때문에 별표 하나 하세요. 자, 1항 다음 각호의 그 사람에 대해서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이제 분류심사를 제외할 대상 사유죠. 자, 그래서 분류심사 제외 대상 사유에는 첫째, 징역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하고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인데, 징역 금고형의 경우에는 이제 3개월 미만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집행할 연기가 지나치게 짧은 경우에 분류심사를 시행하다 보면 어느새 석방 날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만 번거로울 뿐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치게 형기가 짧을 때는 분류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거 단서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3개월 미만인 사람은 분류심사를 제외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을 이렇게 4개월이나 5개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주의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난도 높은 문제라고 출제할 때는 3개월 이하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형 집행지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인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하면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3개월인 사람까지는 분류심사를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하는 건, 자, 그렇게 응용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연히 구류형은 며칠까지의 자유형이에요. 1일에서부터 29일까지 자유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개월 미만이고 하기 때문에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분류심사 제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분류심사 이런 거 제외와 유예, 이것은 필요적 규정이지 의무적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고 또 유예할 수 있다가 아니다 하는 건, 유예한다, 하지 아니한다 하는 건. 그리고 이제 2017년 이전까지는 이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 제외 대상으로 명시가 됐어요. 그런데 2017년 개정을 해가지고 이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 제외 대상에서 삭제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분류심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실무에서는 노역장 유치명령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분류심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승진시험 보는 분들은 지침까지 연계시켜 가지고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국가직 7급과 9급 임용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그냥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분류심사 제외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항 보면은 유예에 대해서 사유를 규정하고 있죠.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할 때, 그리고 이제 혐의가 있어가지고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일 때에는 분류심사를 뒤로 미룰 수 있다. 유예한다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좀 요령 있는 거 출제자라면은 이 분류심사 제외 사유하고 유예 사유를 뒤바꾸는 함정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장은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그래서 유예 사유인지 제외 사유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망, 소장은 유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연히 지체 없이 곧바로 분류심사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지 뭐 3일 이내 일주일 이내에 분류심사를 하도록 한 것은 아니에요. 사유가 소멸됐으니까 그 미루어두었던 분류심사를 곧바로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거죠. 다만 분류심사 유해 사유가 이제 없어져 가지고 분류심사를 하려고 보니까 근본적으로 분류심사 제외 대상이 되는 집행활령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다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유예했던 사람일지라도 분류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집행활령기 사유 소멸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개월은 앞으로 시험에 있어서 주로 6개월로 주바꾸는 함정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기 재심사 경과 기간으로서 6개월이 지나고 이제 3분의 1이 되었을 때 정기 재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6개월하고 착각시키도록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거니까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3개월인지 6개월인지를 잘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63조 분류심사사항. 분류심사사항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7급이나 9급 국가직 시험에 있어서는 분류심사사항 만점 방지용 문제라고 출제할 때 정도로 최상급 난도라고 출제할 때 출제될 수 있는 거 조문이죠. 그렇지만 이제 승진 시험 보는 분들은 이 63조도 확실하게 공부해야 할 조문이에요. 자, 그래서 분류심사 사항을 여기 연산기억법으로 해가지고 암기하기 쉽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 점을 좀 잘 활용해서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아주 난도 높은 문제로 이렇게 함정을 유도한다면은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제 킬링 선지로 이렇게 출제할 때 이 가석방 및 규심사에 관한 사항이 분류심사 사항인데 여기서 이제 가짜를 살며시 빠뜨리고 석방 및 규심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바꾸는 함정 문제 같은 경우도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가석방하고 석방 뒤바꾸는 그런 함정 유형을 좀 주의하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64조에 있어서 신입심사 시기에 대해서도 출제 빈도가 높죠. 자, 그래서 64조는 별표 2개 하세요. 개별체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류심사. 여기서 지금 키워드는 수립이죠. 새롭게 수립하기 위한 그 심사가 바로 신입심사예요. 신입심사. 그래서 개별체육을 수립하기 위한 그 분류심사는 매월 초일부터 여기서 초일이라는 것도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이라고는 다르다고 그랬죠. 근무가 시작되는 첫날을 뜻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1일, 2일, 3일이 이제 공휴일로 돼 있다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초일은 10월 4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그 개념을 좀 이해해 두도록 하고요. 그래서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 집행주의서가 접수된 수용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형 집행주의서가 이제 도달했을 때부터 수용자로서 처우할 수 있다는 법 56조 조문이 있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신입심사도 형 집행주의서가 접수된 수용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형 집행주의서가 접수된 수용자를 그 대상으로 하면 그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항상 법조문에 있어서 이런 것 다음 달 뭐 어떤 것 일이라든가 달이라든가 이런 거 나왔을 때는 90% 이상이 그게 이제 틀린 정답 선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함정으로 많이 써먹는 부분이 바로 그 다음 달까지 이것을 다음 달에서 이제 이것을 빠뜨리고 바로 그 달 말까지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출제를 하죠. 그 달 말일까지. 아니면 이제 좀 더 난도를 높여가지고 그 다음 달까지 하고
2개월 이내가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만으로 2개월 이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10일 날 형 집행주의소가 접수된 그런 거 수용자라면은 2개월 하게 되면은 어때요? 다다음 달 9일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일부터, 그러니까 10월 4일 날 형 집행주의소가 접수된 수용자다 하게 되면은 11월 30일까지 이제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지 11월 3일까지 이렇게 완료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두 가지로 바꾸는 그런 함정 패턴을 주의하도록 하면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특별한 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다음 달까지 신입심사를 완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제 65조는 재심사이죠. 개별처우 계획을 조정할 것인지 조정하는 거 심사가 재심사다 했죠. 그래서 이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 심사는 다음 각과 같이 구분한다. 그래서 이 재심사는 두 종류가 있다 하는 것도 앞에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죠. 그래서 현행법상 분류 심사는 신입 심사와 재심사가 있고 그리고 분류 심사 재심사에는 정기 재심사와 부정기 재심사 두 종류만 있는 것이지 뭐 특별 재심사나 중간 재심사 이런 것을 이제 끼워넣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여기 해설을 통해서 정리해 놓더라고. 그래서 정기 재심사 하게 되면은 이 일정한 형기가 도달했을 때 실시하는 재심사를 정기 재심사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상을 줄 수 있는 그 사유 행동을 했을 때나 아니면은 징벌을 가할 그런 규율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이런 거 이런 행위들은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행동들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심사가 부정기 재심사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죠. 자, 이어서 66조 보시죠. 정기 재심사. 자, 정기 재심사 하게 되면은 특히 주의할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모든 수형자에 대해서 정기 재심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형 집행주의소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 재심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실히 좀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또 그 숫자에 있어서 아까도 그 강조했듯이 분류심사 제외 사유인 3개월 미만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항상 대비시키면서 숙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 재심사에 대해서 그 출제가 된다면 분모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 연산기업법에서 강조해 놨듯이 정기 재심사의 형기의 분모는 2, 3, 6이고 4, 5, 7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기의 4분의 3에 도달했을 때, 5분의 4에 도달했을 때, 뭐 7분의 5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 재심사 아닌 정답으로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항 보시면 이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장기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역시 장자하고 단자 글자 한자 바꾸는 함정 문제는 자주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망에 있어서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형의 재심사 시기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10년, 뭐 15년으로 본다 이렇게 바꾸겠죠. 그래서 무기형의 경우에도 형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정기 재심사를 무기형 가지고는 이렇게 기준을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형을 이제 유기형처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기형을 정기 재심사할 때 그 기준으로는 20년형으로 이렇게 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정기 재심사는 형기의 3분의 1에 도달한 때고 마지막 재심사는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때이죠. 자, 그리고 또 이 20년을 초과하는 예를 들어서 뭐 30년 6이지
징역형이 확정돼 가지고 집행받는 경우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무기형보다 불리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20년으로 형기를 본다 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금 무기형에 대해서 형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20년을 형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다른 조문에서도 또 연결될 거니까. 그 다음에 사항 2개 이상의 징역형,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용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한다. 합산해 가지고 25년이 됐다 하게 되면 당연히 20년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좀 응용한다면 2개 이상의 징역형, 금고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긴 형기를 기준으로 한다라든가 이렇게 또 문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한번 예상해 가지고 연습을 해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67조 부정기 재심사의 경우 또 말장난 함정으로서 이런 그 분류심사가 오류가 발견될 때에는 정기 재심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겠죠. 부자를 살며시 빠뜨리는 함정,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항상 좀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 말장난 함정 패턴들이 이렇게 좀 정형화되어 있다시피 해요. 그래서 내가 계속 그런 것을 강조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거 그런 거 단어들, 이런 것은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의식적으로 밑줄을 긋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이제 시험장 들어가가지고는 뭐 차분히 생각해가지고 문제 풀 그런 거 여유가 없어요. 그냥 그 무의식 상태에 문제 풀듯이 탁탁탁 짚어가면서 풀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험장 나와가지고 봤을 때는 너무 쉬운 그런 거 선지들도 시험 볼 때는 지나치게 막 긴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쫓기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착각을 한다든가 문장을 잘못 읽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연습까지 충분히 된 사람들이 고득점으로 쉽게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연습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자고요. 67조에 있어서 부정기 재심사 사유, 당연히 신입심사 할 때 이제 오류가 있었는데 그 오류가 발견된 때, 그 다음에 이제 수용자의 교정 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경우, 이것은 이제 상을 주기 위해서 포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비처우급을 높여가지고 우대해 주기 위해서 부정기 재심사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호, 수용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리하게 처우를 가할 필요가 있으니까, 부정기 재심사.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경비처우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4호, 수용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그래서 당연히 금고 이것은 벌금형으로 잘 바꾼다 그랬어요. 벌금형이나 자격정지로 잘 바꾸니까 대부분 이제 어떤 그 불리한 그 조치를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금고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금고 이상 하게 되면은 이제 형사정책편에 있어서도 금고 이상 하게 되면은 뭐예요? 바로 집행유예의 실효 요건과 가석방의 실효 요건에 있어서도 금고 이상이지 벌금 이상이나 자격정지 이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년법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이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준이 되는 것이 금고 이상형이었죠. 그래서 항상 이 금고 기준으로 여러 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벌금으로 잘 바꿔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그리고 수용자가 전국 기능대에 입상했을 때지 지방 기능대회나 국제 기능대에 입상했을 때는 부정기 재심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좀 더 교묘하게 문제가 출제할 때 기사 이상을 살며시 기능사 이상으로 바꾸는 문제까지도 출제할 수가 있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종래에 있었던 가석방 심사와 관련해 필요한 때는 부정기 재심사 사유에서 삭제가 됐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 밖에 수용자의 수용 또는 그 처우 조정이 필요한 때, 그래서 이 부정기 재심서 사유, 이것은 정기 재심서 사유보다도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별표 2개 하세요. 그 다음에 68조로 넘어가죠. 68조 보면은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자, 또 나왔죠. 뭐 아무튼 이런 거 무슨 달 이런 것이 나오면, 무슨 날이나 달 나오면은 90% 이상은 그것이 이제 틀린 오답 선지일 것이다, 이렇게 좀 추측해 볼 필요도 있고, 항상 그 방향에 맞춰서 이제 좀 문제를 풀어나가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입심사와 마찬가지야. 발생한 달 말일까지가 아니라 다음 달까지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2항 재심사에 따른 이 경비처우급, 또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거 조정의 대상이 되는 처우 등급은 오로지 경비처우급이지 기본수요급이나 개별처우급이 아니다 하는 것. 자, 그 점은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일일이 이제 뭐 주의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지,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경비처우급이지 경비를 살며시 기본이나 개별로 바꾸는 것은 틀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원칙적으로 두 단계 범위가 아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애적으로 이제 확대시킨다 하더라도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두 단계 범위까지는 조정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은 세 단계까지는 조정할 수 없죠. 가장 폭넓게 이 경비처우급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두 단계 범위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경비처우급 수용자에서 였을 때 이제 아주 훌륭한 그런 거 공로를 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아무리 이제 이 경비처우급을 상향 조정해 준다 하더라도 중경비처우급은 완화경비처우급으로까지만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개방처우급으로 이렇게 곧바로 조정해 줄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이제 특히 그 7급이나 승진시험에서는 사례형 문제로도 출제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그냥 암기하려고만 하지 말고 확실히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뭐 사례형 문제로 바꾼다든가 이 사고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한다 하더라도 확실히 그렇게 응용력까지 길러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69조에 있어서 분류조사 사항. 자, 분류조사 사항. 이것은 이제 출제 가능성은 매우 낮죠. 그래서 이제 국가직 대비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일이 이것까지 이렇게 암기하려면 시간 소모도 너무 많이 되고 또 분량이 엄청 늘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 69조 같은 경우는 건너뛸 필요가 있죠. 그래서 7급이건 9급이건 국가직 준비하는 수험생은 69조는 그냥 건너뛰도록 하고, 다만 이제 그 승진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실무에서도 많이 익히고 있고 하기 때문에 69조도 그런 점에서는 좀 대비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런 거 승진시험 보는 분 같은 경우에도 이것부터 이제 처음부터 막 암기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형적으로 그 출제 대상이 되는 그런 거 조문들을 확실하게 숙지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하듯이 이런 거 내용들은 그 다음 단계에서 대비하든지 아니면 좀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은 이런 것은 그냥 구태여 공부할 필요가 없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이 분류조사 사유와 관련해서 어떻게 출제하냐면은 이 신입심사 시의 조사 사유하고 그 다음에 재심사 시의 조사 사유,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범죄 경력 및 범행 내용이라든가 폭력 조직의 가담 여부 및 정도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신입심사 할 때 조사해야 할 그 자료들이죠.
그렇지. 뭐 이미 신입심사가 끝나가고 형 집행하다가 이제 이런 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구분할 때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출제를 한다면은 한다 하더라도 바로 신입심사에 해당하는 그런 거 조사 사유 이것을 재심사 사유 아닌 정답으로 출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딱 암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 70조 분류 조사 방법. 분류 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수용 기록 확인 및 수용자와의 그 상담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수용자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가족까지도 면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을 조회하는 거죠. 과거에 어떤 범죄 내력이 있는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조회. 지금 현재 수사받고 있는 그런 형사사건이 있는지 이런 걸 조회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뒤바꿔 가지고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회하는 것이고, 그 다음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사실 조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 사실 조회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좀 조조와 같이 교활한 꾀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함정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한 번 정도 대비를 해놓으면 쉽게 구분이 되고 할 거예요.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먼저 한번 이해한 뒤에 좀 교활한 출제자라면 이렇게 사실조회하고 의견조회를 바꾸기도 하겠구나, 이렇게 대비하도록 하세요. 다음 71조 보시죠. 분류 검사예요. 검사. 자, 1항 소장은 분류 심사를 위하여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측정,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이 분류 검사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분류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 신체 검사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거 명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 검사,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세 가지 검사를 명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심리, 지능, 적성 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법에서 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난도 높은 함정으로 출제한다면 인성을 심리로 바꾸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인성 밑에는 심리 X 이렇게 대비시켜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분류검사 세 가지 중에서 원칙적으로 신입심사 대상자에게 적용해야 할 심사는 인성검사이지 지능검사, 적성검사는 모든 신입심사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검사가 아니다 하는 점에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2항에 인성검사하고 제4항에 지능 및 적성검사 이것을 먼저 체계적으로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 조문을 기억하려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인성검사는 원칙적으로 신입심사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검사이다. 자, 그래서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 및 그 밖의 최우선에 필요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제 원칙적으로 신입심사 대상자에게 인성검사는 실시하지만은 분류심사가 유예된 때, 분류심사가 이미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인성검사를 먼저 실시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논리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이제 이 신입심사 대상자, 라 할지라도 인성검사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성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사망에 있어서 이해력의 현저한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성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담 내용과 관련 서류를 토대로 인성을 판정하여 경비 처우권 분류 지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경비 처우권 분류 지표가 실무에서 이제 가장 많이 활용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비 처우권 분류 지표에 대해서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기본 수용급이나 개별 처우권 분류 지표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사항에 있어서 지능 및 적성검사의 그런 대상
요건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지능 및 적성 검사는 모든 신입심사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입심사 대상자 중에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주의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상이어야 되고 또 1년 이상 이것을 숫자화 가지고 1년 6개월 이상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을 그냥 또 1년 이하 이렇게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1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나이가 35세 이하인 경우다. 그래서 또 이 35세 이거 숫자는 확실하게 또 이것도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숫자 가지고 잘 바꿔 함정 문제로. 그래서 우리 그 수험생들이 숫자에 대해서는 아주 수없이 되풀이하고 해가지고 어떤 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확실히 기억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노리고 출제 심리학상 또 출제자들이 살며시 이 단위를 잘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5세 이하이지 35세 이상이 아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지 1년 이하가 아니다. 이런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직업 훈련 또는 그 밖에 처분이하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35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1년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능 및 적성 검사를 실시할 수는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71조를 통해서는 분류 검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두고 분류 검사 이것은 출제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별표 하나 하고요.